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몸소 감사를 좀 드리고요. 저도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앞에 두 개 세션을 좀 일찍 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특히 제 아이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선물이라고 딱 갖다 줬었는데 그게 키링이었는데 그게 MBTI 아까 ENFJ가 나와 있었는데 ENTJ MBTI 제 거에 딱 표시해서 갖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발표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만들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 바로 앞에 발표하시는 우리 미술 선생님 강의 너무나 또 잘 들었어요. 글로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썼던 책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고 하는 그 책이 그러니까 나온 지 한 1년 되고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영남일보 또 기자분이 나는 글로컬 기자이다라고 또 후속편을 또 내셨고 그래서 이거 지금 나는 글로컬 땡땡이다라고 해서 이거 북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컬, 그 지방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누구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모두 저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제가 영남대학교에 왔거든요. 2003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21년 차인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아직도 대구에 있느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초중고는 대구에서 이제 성장했지만은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학 과정이라든가 직장들 해외에서 하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계속 왜 아직도 대구에 있느냐는 계속 그 질문을 계속 저한테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컬이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말씀 드릴 거는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AI 어떤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라 제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전부터 빅데이터 연구를 좀 해왔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앞서 그 노벨상 받은 분들이 빅데이터 AI 연구를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AI가 이렇게 우리들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빅데이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AI가 우리들한테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AI가 우리들한테 갑자기 오게 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알파고 말씀을 했었는데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바둑 경기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 그러면 지금 벌써 까마득하게 8년, 7, 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죠. 뭐라고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긴다. 아직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는 없다. 바둑이 얼마나 오묘한 경기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겼죠. 또 그 중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컴퓨터 AI하고 그 이세돌이 바둑 대국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바둑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에 주는 지시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바둑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AI에 대한 어떤 디지털 문해력이 좀 낮았던 게 7, 8년이에요. 그런데 불과 2022년도 겨울이었어요. 지금 24년도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2년 전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챗GPT가 대화형으로 나오면서 세상이 마치 다 바뀐 것처럼 지금 돼버렸죠. 사실 세상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고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챗GPT가 이제 계속 새로운 유료 모델을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AI가 지금은 거의 꼭지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워포인트 다시 좀 슬라이드 모드로 좀 바꿔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파고 제가 말씀드린 2016년이잖아요. 보통 기술이 사람들한테 그런 대중적으로 선보이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꼭지점에 보통 오게 됩니다. 그 꼭지점에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파퓰러한 그러한 그 범용적인 기술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범용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것은 인공지능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범용적인 인공지능이냐. 그래서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2016년도 계산해 보세요. 10년이면 2026년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당장 다음 달만 지나면 2025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범용적인 기술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벌써 꼭지점에 가까워오는 거예요. 불과 알파고로 얘기했던 것이 가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애초에 저는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연구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대, 데이터의 시대가 온다. 이 데이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데이터였어요. 다시 말해서 구조화된 데이터였죠. 정형화된 데이터였죠. 주민등록번호는 앞에는 생년월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 번호를 보면 우리가 성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별 뒤에는 어떠한 그 정보들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출생신고를 하는 행정구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그렇게 구조화되고 엑셀에다가 다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새로운 데이터의 시대는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데이터 기반 아니면 뭐 knowledge discovery 이런 단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쯤 해서 미디어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알려지게 되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이제 2013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2013년도에 등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앞서 인공지능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고 언제? 2016년도였어. 빅데이터는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게 2013년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술 분야에서 AI 서비스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어요. 시멘틱 스칼라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멘틱 스칼라라고 하는 서비스도 2012년도에 나왔어요. 지금 그럼 무슨 딱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데이터 빅뱅의 시대, 특히 비정량화되고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010년을 부근으로 해서 AI도 드디어 그러니까 성장하게 됐죠. 근데 왜 그 시기가 그렇게 데이터의 빅뱅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없으면 다 못 사는 거. 지금 근데 이 자리는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집중을 하시는 편인데요. 다 스마트폰 만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언제 왔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언제 구입하셨어요? 2010년도 하죠. 아이폰은 2007년도 연말쯤 나왔어요. 한국의 아이폰이 2009년쯤에 들어오고 KT가 이제 스마트폰 내놓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 보면 2010년을 전후해서 이 스마트폰과 함께 데이터의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PC에서만 생산되던 것이 이제는 에브리웨어에서 생산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PC에서만 생산되는 것만 보더라도 데이터 빅뱅이 온다라고 우리가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박사과정을 제가 하면서 미국에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분야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데이터 빅뱅이 오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프트웨어 한테 집어넣는데 얘가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기 처리하는 반도체가 또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알파고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이어가지고 해봤는데 이세돌을 2016년도에 이긴 거예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은 망각한 게 되죠. 망각. 그냥 한 번 있었던 해프닝 정도로 망각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2016년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일어나게 됐죠. 연구 개발이 일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10년 정도 우리 지금 대중들한테 다가왔고 이제는 거의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메이커라고 하는 거 3D 프린팅은 언제쯤 나왔어요? 메이커라는 거 3D 프린팅도 2015년도 그때쯤에 이제 나오게 됐죠. 2015년도부터 왜 나오게 되었어요? 2015년도부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게 되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니까 CAD 같은 그렇죠 이런 설계 분야에도 데이터들을 투입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차원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이 또한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메이커 운동들을 하게 되고죠. 그래서 패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것도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꼭지점인 거죠. 새로운 브레이크 스루가 없으면 이거 더 이상 가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많은 이런 그 메이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에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슬라이드는 별로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라이드는 제가 순차적으로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분위기 보고 지금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직선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그래도 첫 번째 제가 이거 넣어놨는 것은 이건 무슨 동화책의 표지판인데 우리 아이가 보고 있는 동화책의 표지판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무슨 동화책일까요? 예,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이제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할 때 제가 꼭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딘가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해서, 정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숨은 정보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들을 결국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어딘가에 얘기하니까 그걸 다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비정형화된 거, 비구조화된 거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다? 이제 빅데이터로 모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디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크라우드죠. 대중들을 출조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오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3년도에 등재될 때 같이 등재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크라우드 소싱. 사람들로부터 가져온다는 거죠. 디자인 분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한테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티셔츠를 만들자 이런 운동들이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있었죠. 다 크라우드 소싱이고 지금 앱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하자 이런 것들 다 크라우드 소싱적인 거죠. 결국은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의사결정자들한테 더 나은 그러니까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사결정자들한테 증거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의 저기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경제거든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 하나로 가내가지고 우리 주식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죠. 작은 단서 하나를 가지고서 내 의사결정이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최적화에 상당히 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월마트, 뭐 아마존,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데이터를 또 사용을 해서 효율성을 뭐 증대시키는 거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서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게 됐고, 여기 메이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효율성이 높아지느냐,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거, 혁신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어떤 가죽 그 새롭게 하자 이런 뜻일 만큼 정말 혁신하는 건 어려운데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예컨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할 때 이 제조업 사람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거 얘기를 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사람들이 가장
전기자동차기 다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익숙하신데 요새는 화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사실 화재가 뭐 그 이슈가 되기 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뭘까요? 충전이에요, 충전. 근데 충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차를 한번 충전하고 나서 왕복으로 200km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충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학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냐면 anxiety,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대한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전기차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충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시간마다 충전하는 것을 오히려 재미로 느끼고 혹은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것이 1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되고 2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 전기차를 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기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소위 말해서 그 anxiety,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기술만 발전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잖아. MBTI, ENTJ하고 ENFJ, T하고 F하고 우리 집도 T와 F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럼 이런 거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드라이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는 메시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만 달라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간격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앵자이어티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래서 HCI 영역에서는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 같은 영역에서는 처음에 컴퓨터 우리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요. 설치하고 나서 종료될 때까지 깜깜이었어요. 깜깜이란 게 뭐예요? 설치 버튼을 누르고 이게 종료될 때까지 언제 종료가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런 화면을 못 봤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요? 설치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프로그레시브 바가 나오죠. 그 프로그레시브 바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프로그레시브 바를 넣어서 사람들이 터널에 빠져나갈 때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면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터널의 끝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차도. 이런 거 다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뭔가가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자, 포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항에서는 이 택시 여기 위에다 캡에다가 놓고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죠. 유동인구도 수집하고 노면 금지도 하고 도시 소리도 찾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 이런 차 그러니까 모빌리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하면 우리가 항상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중고 자동차 살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뭐 넘버원이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다 일본 차를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학생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엔진에 대해서는 기술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컨드 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에서 오히려 생활하고 작업을 하잖아. 그럼 이런 모빌리티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면 세컨드 홈이 아니라 퍼스트 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퍼스트 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하면 앞서 우리 미술 선생님 발표하셨던 간풍루 같은 것도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면이라든가 그 지형들을 다 우리 환경을 그러니까 특정한 그 메이커 제품의 하나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이커 제품을 만드는 인바이러먼트들을 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메이커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러니까 현실과 가까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축적을 하고 있는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그 데이터들을 기업 측면에서 그다음에 뭐 개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계속 녹음하고 있거든요. 녹음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하면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활동들을 데이터화
하고 있죠. 제 휴대폰에 제 위치 추적기 항상 켜놓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구글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 어느 도시에 갔었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식당을 했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구글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이메일을. 그러니까 다 제 자신의 데이터 하는 거죠. 왜 데이터 하느냐? 저희 경쟁력을 높이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하고 저는 그 요새는 네이버 영수증 리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영수증 리뷰로 제주도 탐방온천 가가지고 제가 할인도 받고 이거 왜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기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특강할 때 그런 얘기가 조그만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해식했는 영수증들을 네이버에다가 계속 좀 모아놔라. 그러면 이 조직이 해식을 어디서 했는지가 다 데이터로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도 할 수 있죠. 넷플릭스가 이거 아주 잘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넷플릭스 어떻게 잘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볼 때 당신한테 추천하는 그러한 영화 그거는 뭐 당연히 되게 쉬운 알고리즘일 수 있죠. 근데 넷플릭스가 이거보다 한 차원 더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해진이 나오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만 봤다면 근데 유해진은 사실은 주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승원하고 유해진 나오면 차승원이 개런티가 많겠어요? 유해진이 많겠어요? 차승원이 많겠죠. 예? 당연히. 근데 유해진만 나오는 걸 계속 봐. 그러야 되면 넷플릭스가 그 나오는 커버 이미지를 유해진을 더 돋보이게 해가지고 그 커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영화들에서도 그렇고 조연들의 더 돋보이게 해서 그 커버 이미지를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아날로그의 그러니까 비디오 시장에서는 커버 이미지를 한번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디지털 회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넷플릭스하고 맞춤형 서비스들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급적인 뭐 메이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맞춤형 서비스의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하는 이제 회사들은 그러니까 SNS에서도 그러니까 좀 더 고객들을 더 많이, 이용자들을 더 많이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서도 고정형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SNS가 이제 틱톡 더 많이 이제 쓰고 있고, 그렇죠. 고정형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같은 걸 더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틱톡을 그렇게까지는 또 20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인스타그램.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 중국 회사가 하고 있죠. 바이트댄스라고. 그래서 틱톡과의 전쟁까지 선포했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기 때문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틱톡은 아마 철수할 수도 있을 정도까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요거를 좀 또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이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층은 어떻게 하고?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들 이제 20대, 30대 했는데 사실 50 플러스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도 이것도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20대, 30대,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세대별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근데 이제 유튜브 1등은 맞는데 2등, 3등으로 가니까 연령별로 좀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우리 미술 선생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3가지 뭘까요? 3가지요. 예. 카톡, 예. 유튜브. 예, 카톡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카톡의 순위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카톡의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가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건 연령이 낮을수록 또 많이 사용. 이 얘기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은
해당되는 그 서비스의 뭐 혹은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마다 각각의 연령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를 있다라는 거죠. 그 연령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있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유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40대에 유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별 바이어스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연령별 저는 지금 저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앱으로 따지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고, 저는 네이버는 거의 영수증 리뷰할 때 빼고는 거의 안 쓰고 구글을 많이 쓰는데, 구글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구글을 많이 쓰고.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쿠팡을 가장 많이 쓰세요. 거의 쿠팡이 뭐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쿠팡으로 주문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쿠팡을 가장 많이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감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캐치를 해야 되죠. 캐치를 한다는 건 뭐냐? 꼭지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꼭지점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이다라는 것은 이 기술이 향후 10년 내에는 그러니까 다른 기술로 대체된다라는 것이죠. 대체된다. 그런데 지금 꼭지점이 계속 꼭지점인 줄 알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연령별로도 쇼츠의 경우에도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출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서만 수집하던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에서 앞서 제가 그 택시 캡 보여주면서 이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모빌리티 데이터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센서를 수집한다든가 혹은 모니터를 설치한다든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 전반을 수집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내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지 사이버 공간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좋은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디지털 5개 광고, DOOH라고 얘기해요. D는 디지털이고요. OOH는 out of home. 그래서 밖에 우리 전광판 광고인데 전광판 광고가 디지털 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들 자동차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벤츠라든가 남자가 그거 보고 있을 때하고 여자가 보고 있을 때하고 벤츠 광고가 바뀌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적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서 어떻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해서 성별에 따라서 버스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5개 광고판이 바뀝니다. 사실은요. 5개 광고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바꾸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초 동안 그 화면에 보고 있는지도 다 추적하고 있어요. DOOH, 디지털 아웃 오브 홈. 대구가 디지털 아웃 오브 홈이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DOOH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30% 정도가 밖에 안 돼서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DOOH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거예요.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광고판이지. 우리나라도 그런 광고 자유구역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 이제 부산 해운대 가시면 차가 없어지면서 거기가 뉴욕 맨하탄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다 갖고 가요. 대구는 어디에 할 수 있냐면은 동성로 대백이 있는 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는 대구백화점 주인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대구백화점 그 전광판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자, 이 독일은 재난경보 이렇게 디지털 키오스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난으로 해서 보여주고, 사람들하고. 뉴욕 금방 말해서 뉴욕 맨하탄 광장에서 이제 광고하죠. 이런 공익 광고도 해요. 호주 산불에 투입된 미국 소방원들이 보내는 감사 영상하고, 지금 이 보세요. 이거 하면 계속 바뀌는 거야. 랜덤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동 흐름도 보면서 계속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적해 가면서.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메이커도 결국은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커.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서울의 홍대 앞에서 이 메이커 스튜디오를 거의 선구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 그 친구가 저한테 만들어 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쥐고 서 있는 거를 이제 프린팅 해가지고 저한테 줬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그냥 그냥 굿즈처럼 이렇게 존재했는데 굿즈처럼 존재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데이터로서 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은 이제 바뀌게 된다. 요거는 잠깐 쉬어가려고 제가 너무 지금 지쳐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되게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법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 데이터 이게 논문에 국제전에서 나왔는 논문인데요.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규직 시간으로 갈 때까지 보니까 판결의 유죄하고 무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시간으로 갈수록 무죄율이 떨어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규직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무죄율이 올라가. 왜냐하면 사람이 지치면서 피곤해지면서 되게 사람이 하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야. 제가 지금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지금 식사 시간 바로 앞이잖아.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강의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잘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법원 판사들한테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 아니라 국제전원에 발표된 논문에서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텐션이 좋으셔가 지금 뭐 집중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자, AI.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 얘기가 앞에서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네. 6시까지 맞춰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AI 지금 제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구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정보 습득, 그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이용 능력이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엄청나게 낮은 도시예요, 사실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렇게 이제 낮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디지털은 곧 사실 말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수평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잖아. 근데 대구라고 하는 곳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대구라는 도시하고 안 맞는 거죠.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계를 반대하는 건데 디지털은 그와가 대치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디지털을 추진하면 되면 대구의 수직적이고 그렇죠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서 이 거버넌스를 유지했던 것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겠어요? 이 이야기는 20년째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디지털 리터러시 안 높여져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예산도 별로 잡지 않아요. 일부러 아무리 잡으라고 얘기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디지털에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AI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AI. 그러니까 근데 AI까지 어떻게 이 개발자들도 데이터, 빅데이터 하는 친구들한테 AI 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는 아직까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더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더 어려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컨설팅 회사들에서 다 얘기하죠. 결국은 앞서 빅데이터하고 비슷해요. 혁신성이라든가 뭐 효율성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지능화라는 단어죠. 지능화. 지능화라는 단어를 쉽게 풀었으면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 4년 다니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자판기에 커피밖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자판기에 커피를 몇 잔을 마셨겠어요? 한 1000잔 마셨겠죠. 근데 1000잔 마셨지만은 그 자판기에 그가 내가 1000잔 마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런 똑같은 커피를 마실 것을 자동으로 추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동화 정보하고 지능화 데이터화는 뭐냐? AI화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능화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디지털 같은 디지털이라도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퀀텀 점프가 돼. 지능화를 통해서 맞춤화를 해주면 인간은 어떤 의식을 느끼냐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받고 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네이버 들어갔는데 혹은 유튜브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이 나한테 또 오네만 하더라도 이 서비스 괜찮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생활 공간 전체가 나한테 계속 맞춤화되고 나한테 그렇죠? 상세하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피딩을 준다면 훨씬 더 우리는 그런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능화죠. 그래서 이 지능화는 기존의 디지털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데이터 식민주의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조업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카테고리가 있던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을 내가 생산비를 낮춘다든가 혹은 제품의 혁신을 만들어서 그렇죠? 사람들한테 가격 경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급망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기반했는 이 디지털, 이 지능화 산업들은 기존에 없던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또 제조업은 뭡니까?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디지털과 관계된 이 지능화된 사업들은 제품들이 다 어때요? 서비스들이 처음에 다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서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독점을 하죠. 독점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프라이싱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라이싱 전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식민주의, 디지털 자본주의, 그렇죠? 혹은 뭐 이런 그 디지털 제국주의, 그 다음에 AI 제국주의, 이거는 과거하고는 훨씬 더 무서운 거죠.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것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챙김을 할 수 있는 거죠. 알아챙김. 우리가 명상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명상하시는 분들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 그거잖아요. 눈을 고요히 감으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챙김을 하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개인의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챙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어려운데, 이 디지털 자본주의, 데이터 제국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또 알아챙겨야 되는 거죠. 내가 또 알아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비판적 시각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고 AI 리터러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가 그럼 기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이거는 뭐 학술적인 그 부분이라서 제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기존에 앞서 전 데이터가 기존에 우리 데이터를 안 가르쳤느냐? 데이터 가르쳤는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데이터였고 지금은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같은 그러한 형태가 없는 그런 데이터, 구조화가 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 AI는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틀리냐? 여기 보세요. 데이터 프로그램,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아웃풋 되어 있죠. 이 컴퓨테이션이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판기처럼 딱 만들어져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죠.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 하는 이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넣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데이터 넣고 내가 바라는 아웃풋을 넣어서 그것을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 안에 드는 이 자판기 박스가 뭐 하는지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웃풋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들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수능시험 문제 혹시 보셨어요? 이번 수능시험 문제 국어 영역에 비문학 지문으로 뭐가 나왔느냐면은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학습 모델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
엄청난 문제였어요. 엄청난 문제. 인공지능의 학습 모델은 진짜 지금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가르치는 건데 그거를 그 다음에 문제를 지문에 내 가지고 또 4개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학습 모델은 뭐냐면은 챗GPT라든가 코파일럿이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인공지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제 그 얘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갈까요? 자, 뒤에 갔다가 다시 오든지 해야 되겠네. 자, 지금 제가 요게 챗GPT에서 저는 이제 웹3라고 하는 또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다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다오. 이 다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쭉 해주고 다오가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라고 이제 챗GPT에다 얘기했어요. 챗GPT 유료 모델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무료 모델은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은 무료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코파일럿은 무료인데도 이미지 생성을 해줘요. 텍스트.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챗GPT 유료 버전이 없으면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그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라. 그런데 계속해도 뭐 텍스트의 오류가 이거 useful이잖아. useful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의 오류들이 텍스트의 오류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해요. 계속 이거 고쳐라 하는데 고쳐라 할수록 더 틀려 얘가. 그래서 이 논문 네이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학술지에서 나오는 논문이에요. AI의 이미지를 반복 학습한 결과 오히려 이렇게 그림이 파괴되더라. 이게 뭐냐 알고리즘을 쓰느냐. 이 알고리즘 뭐냐? 아까 수능 국어 시험에 나왔던 학습 모델이라는 거였어요. 학습 모델. 이 학습 모델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학습 모델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어떤 텍스트 그러니까 꽃을 들고 졸업식에 그러니까 해서 활짝 웃는 대학생의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 그림 그리듯이 꽃을 그리고 대학생의 모습을 그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림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학습 모델은 어떻게 한다? 다시 이 모델로 가볼까요? 학습 모델은 어떻게 한다? 내가 컴퓨터공학과 교수보다 잘 가르칠 수는 없는데 이 desired output을 먼저 넣어요. 먼저 desired output 자기 스스로 먼저 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노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로 이제 노이즈라고 하는 잡음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것들에 막 또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서 다시 벗겨나가요. 연산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연산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해보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다? 처음에 나왔는 이미지가 가장 우수해. 그래서 이 논문도 계속 테스트 했더니 AI 모델 컬랩스잖아. 컬랩스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실험했는 결과가 이러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다 우수하죠. 뒤에 갈수록 더 망가지는 거야. 망가져. 그럼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뭐냐? 앞서 제가 얘기했죠. 몰라. 아직까지. 왜? 여기에서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바로 여기 맞죠? 우리가 디자인 아웃풋 넣었어요. 데이터 넣고 학습하죠. 학습 안 하기도 해요.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하지 않는 지도 모델과 비지도 모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데이터에서 뭔가를 해요. 정확히 모델이라고 얘기해. 이 모델이 수학적으로 막 적어놨는데 그 수학적으로 적어놨는 게 실제로 안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가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실험했는 결과들을 하는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험했는 결과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학습 모델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비지도 있잖아요. 비지도가 학습하지 않는 모델이에요. 학습하지 않는 거. 학습하지 않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생수통이다 다 얘기해주고 이것이 컵이다 라고 해서 미리 입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교로 따지자면 일종의 그 문제집 같은 거를 문제집이 아니라 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교과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과서를 비지도는 학습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던져 놓으면 얘가 이거 네모로 돼 있고 맨 위에는 좀 좁아지는구나. 이거는 처음에는 좁았는데 갈수록 위에 오픈되어 있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비지도 학습이죠. 이런 비지도에서 인기 알고리즘들이 쭉 나오는데 뭐 K-민지, 가우시안 중인데 요새는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모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이냐. 그러니까 모델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은 해당 모델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데이터 중심이 된 인공지능은 새로운 것들을 다시 이렇게 피드백 해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중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냐 추론 중심의 인공지능 모델이다.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 번 더 미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더 사실은 강력한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AI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마찬가지죠. 메이커도 결국은 지금 상당 부분 학습 위주인 것 같아요. 학습 위주. 근데 추론 중심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가야 되겠죠. 추론 중심으로.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측면, 여기서 이제 그만 반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AI의 어떤 사이버적인 그런 공격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킹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I 모델들을 보면서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도 좌파 우파가 있더라는 거야. 이게 뭐 좌파 우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오픈 AI 챗 GPT 있잖아. 그거는 좌파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막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좌파적인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선별급식을 찬성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면 이제 좌파적인 답변은 무상급식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챗GPT는, 그 다음에 메타의 라마 모델은 우파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에 대답을 이제 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이렇게 좌파 우파적인 것을 이제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문과 사람들이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윤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막 이제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장하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나왔듯이 이제 이 개발을 하고 오픈 AI 하는 회사들, 페이스북 메타 회사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회사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술 엔지니어링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것은 체계적인 그러니까 편향성이 아니라 단순히 버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버그는 어떻게 해요? 파리채로 잡으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냥 그 코드를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엔지니어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향은 내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필터 버블이 생겨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넷. 아마 메이커 하시면서도 여기서 아마 데이터 이미지들을 좀 다운로드 받으셨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에도 편향성이 들어가 있어요. 편향성은 삐딱한 거잖아요. 삐딱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글라스를 낀 초등학생 보면 그 밑에 태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루저 이렇게 돼요. 루저, 패배자. 미국 영어에서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루저라는 말. 패배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왜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함부로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사교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맥주 마시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여기 이미지넷에 있어요. 이것도 제 연구 결과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분석했는 해외 논문에서 그건 어떻게 태그가 되어 있을까요? 지저분한 여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저분한 여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장님이라는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여성 이미지만 쭉 이제 다 나와요. 사장 그런 것처럼 그 이미지에 태그가 편향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넷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런 편향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또한 리터러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나오면서 자기들은 아예 논쟁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편향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학습한다. 그래서 애매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지금 이거 나왔는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네이버는 제가 써보니까 뭐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상당히 성능이 해외 AI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지더라고. 성능이 너무나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왜냐면은 이건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써놨는데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녹슬어요, 녹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망치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도구들만 녹슬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도 러스트, 녹슬어요. 녹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해주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계속 우리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 소프트웨어들도 컴퓨팅 장치들도 결국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든가 혹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망치라든가 뭐 모든 도구들이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오래된 자동차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녹슬 수 있는 거예요. 녹슬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 AI 기본 법안을 만들면서 그 단어를 썼잖아요. 하이 리스크 AI, 고위험 AI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는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녹슨다라는 거죠. 녹슨다. 자, 그래서 또 걔네들은 콘텐츠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걔네들이 뭘 가지고 학습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올린 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린 거 다 학습하죠. 유튜브에 올렸는 거는 음성인데 어떻게 학습했을까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그 스크립트 자동 생성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텍스트를 다 끌고 온 거죠. 그렇죠? 스크립트 생성 기능에서 잘 끌고 하죠.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면 장점도 많아요. 저는 뭐 거의 조교 한 명 예전에 대학원생 조교라든가 3, 4학년 그러니까 똑똑한 학부 조교가 하던 일을 상당 부분 다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데이터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했던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냥 유료 버전은 엑셀 데이터를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엑셀 데이터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합계가 347인데 얘가 34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가 또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계속 내가 뭐 얘기했지? 그럴 때면 얘가 중복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중복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제 이 챗GPT가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통계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혹은 엑셀을 하면서 우리가 피벗이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함수 기능을 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데이터 챗GPT가 스탠포드 대학교 4학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 4학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자신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코파일럿 같은 거 가지고 아까 그림을 제가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비판적인 리터러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관점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디지털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술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도구로 보죠. 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로 봐요. 미디어. 다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행위자, 액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갈수록 이 AI 기술이 되면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어떤 컴퓨팅 기술, 디지털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 안 하면 내 컴퓨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 쓰는 거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쓰는 거하고 왠지 생산성이 틀리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노트북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쓸 때 하고 생산성이 틀.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자로서 우리가 벌써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내가 도구로 쓰고 있을까, 미디어로 쓰고 있을까, 사회적 행위자로 쓰고 있을까. 분리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떠한 측면에 더욱더 도미넌트하게 우세하게 드러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로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얘네들도 우리한테 사회적 행위자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이런 인간 컴퓨터 구분은 무의미하다, 포스트 휴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알아챙김, 알아야 되는 거죠. 뒤에 뭐 다른 뭐 슬라이드가 있는데 시간이 1시간 20분을 예비로 제가 이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챙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예를 말씀 안 했는데 그러면 AI 다음 넥스트는 뭐냐라고 얘기했던데 저는 이제 요새 제가 만든 용어인데 CAD라고 해요. CAD 이제는 뭐냐 C가 뭐냐면 크립토예요. 크립토와 AI와 데이터. 다시 말해서 지금 데이터에서 AI에서 크립토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AI가 뭐냐 제대로 작동되려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이터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크립토밖에 없어요. 크립토밖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게 너무 왜곡이 돼서 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가상자산만 이게 크립토라고 생각하는데 토큰의 인터넷이 열리는 거예요. 토큰의 인터넷은 어떤 인터넷이냐면 제가 30초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있어야지 인터넷에 접속하잖아요. 근데 자기 데이터 안 쓰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막 찾아다녔죠. 마찬가지예요. 토큰의 인터넷에서는 토큰이 있어야지 해당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해당 앱을 쓸 수 있어. 그러면 토큰의 인터넷은 뭐가 좋아져? 정보의 보안성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썼는 기록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작게 말해서 주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용은 높아지나요? 당연히 높아지죠. 왜? 토큰 값도 내야 되는 거죠. 그 토큰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토큰이 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큰의 인터넷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크립토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토큰의 인터넷을 주도하고 있는 토큰들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토큰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별로 안 쓰는 앱인데요. 소셜미디어 앱인데 팟캐스터라고 있어요. 팟캐스터라는 앱은 토큰의 인터넷에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료가 아니에요. 일단은 토큰 값이 들어. $3 정도 토큰 값이 드는데 근데 왜 쓰냐? 막 얘기했죠. 정보의 보안성이 높아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 콘텐츠가 메타로 안 가고 인스타그램으로 안 가고 그렇죠? 유튜브로 안 가고 그 콘텐츠가 내가 온체인상에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돈을 내고라도 그 토큰의 인터넷에 받아들일까요? 그게 캐치 마크잖아요. 그럼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받아들이죠.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인 거죠. 지금 스마트폰 우리 아이폰 거의 냉장고 값이잖아요, 지금. 냉장고 값인데 다들 막 대학생들 다 갖고 다녀요. 저는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 냉장고 값을 다 장만해가지고 다 갖고 다니죠. 거기다가 인터넷 데이터 가장 무제한 써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토큰의 인터넷에서 토큰 값을 안 낸다고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다 지불하고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뒷부분도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 AI하고 뭐 넷플릭스 얘기. 이거는 제 AI 비서. 네. 네. 그러니까 제 여기 유튜브 제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구독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제 그거 그 웹3 계정이에요. 제 화면. 예.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한우 교수님한테 박수.